이 책이에요. AI 2041. 이제 10개의 결정적 장면으로 읽는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게 아마존 넘버원 논픽션이니까 우리나라 책이 아니고 번역책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한빛비즈라고 국내에서 박태웅 이제 저자 있잖아요. 예, 눈 떠보니 선진국 저자가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있는 회사에서 나온 비즈니스 책이에요. 예, 레이 달리오 책이 이쪽에서 나오고요. 전반적으로 약간 저자가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어서 그런지 약간 좀 뭐랄까 친중국적이면서 조금 그런 성향의 비즈니스 관련 책들이 좀 나오는 곳입니다. 이 AI 2041은 정말 끝내줬어요. 지금 두 필자가 있죠. 리카이프랑 그리고 국내에서 저도 처음 들어보는 천치우판이라는 소설가예요. 왼쪽에 안경을 만지시고 있는 분이 리카이프고, 리카이프는 저도 잘 알고 있는 작가고요. 오른쪽에 있는 조금 젊어 보이는 사람이 천치우판이라는 저도 생소한 SF 작가네요. 저도 중국의 SF 작가들은 류추신이랑 하우징팡, 그리고 이제 중국계 미군 켄리우 이런 작가들이 국내에 소개되어 있는데 많이 소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천치우판은 저도 이제 챗GPT에 물어보고 그리고 예스입사 찾아봐도 국내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번역된 책인데요. 중국 SF 문학 어떤 소설가 협회 회장이니까 류추신 다음 정도의 어떤 2인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근데 국내는 보니까 외국 로커스라고 이제 휴고상 다음에 이제 그 SF 이제 문학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노미네이트 된 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읽으면서 참 재밌다. 천치우칸이라는 작가의 다른 작품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옆에 이 안경을 만지고 있는 리카이프는 AI 슈퍼파워라는 책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입니다. 예, 그 책도 정말 재밌게 읽었는데요. 이분은 재밌는 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첸이든 리든 중국인 성을 쓰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고요. 물론 천치우판이 당연히 이제 중국 사람이니까 이제 중국 이름을 쓰는 건 당연한데 재밌는 건 요 리카이프는요. 대만 출신으로 대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가 미국으로 이민 간 케이스예요. 그러면 미국 이름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테드 창이나 모리스 창은 그리고 또 이제 TSMC 회장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 황 다 영어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만에서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정체성이 영어 이름을 쓰냐 안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리카이프는 재밌는 게 대만 사람이고 미국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박사는 카네기 멜론, 아마 미국에서 의대가 마치 존스 홉킨스가 유명하듯이 컴퓨터공학은 카네기 멜론이 대단히 유명합니다. MIT나 하버드 못지않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3대 컴퓨터공학과 할 수 있는데 거기서 박사를 했고요. 이제 대만 출신이기 때문에 중국어를 잘하니까 구글이 원래 지금은 구글이 중국에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2000년대는 했었어요. 그래서 구글 차이나의 사장이었고요. 그러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중국 법인을 만들면서 사장으로 영입했다가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요즘 챗GPT 때문에 많이 싸우지만 원래 그때도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옮겨갔던, 그래서 구글과 MS가 동시에 탐냈던 인물이고요. 이분은 미국과 중국의 AI를 다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 대만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라서 미국에서 학부나 석사, 박사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서 대만이 아니라 거기에 지금 현재는 이제 구글이나 MS랑 관계없이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키우는 사람인데 이 리카이프는 제가 이제 절반만 지지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 유튜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중국을 썩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중국의 미래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전망하지는 않는데 리카이프의 AI 슈퍼파워는 이제 중국과 미국의 패권 경쟁이 AI 분야에서 벌어지는데 승자가 중국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중국은 그야말로 철저하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제 빅데이터라든지 인공지능은 철저한 암기와 소위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통한 학습인데 빅데이터에서 중국이 유리하다는 것이랑 또 한 가지 이유는 중국의 이제 기술 관리나 엘리트들이 암기에 원래 강한 과거 시험 출신이잖아요. 창의성보다는 그쪽을 강조하다.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나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는 그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쩌면 이제 중국 기업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보조금 받고 정부 정부가 후원해서 크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리카이프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 실리콘밸리보다 더 경쟁한다는 얘기예요. 실리콘밸리는 뭐 구글이나 MS가 이제 경쟁하려고 하겠습니까? 더 이상 구글, MS 같은 업체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어느 정도 일리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믿고 싶진 않아요. AI에서까지 미국이 중국한테 밀리면은 저는 이제 그럼 진짜 미국과 중국이 이제 역전되는데 그런 미래는 저는 그야말로 디스토피아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리카이프를 되게 좋아하고 리카이프가 61년생이고 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인생이 잘 나가던 그쵸 어떻게 보면 중국의 최고 SF SF가 아니라 인공지능 전문가인데 암에 걸리다 보니까 인생이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에세이 2편이 소개됐을 거예요. 이제 근데 제가 알기로는 그 후두암이니까 암 중에서는 좀 약한 암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23년까지 지금 리카이프가 죽었다는 얘기 못 들었으니까 지금 재발되지 않고 벌써 제가 알기로 한 6, 7년 정도를 지금 살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리카이프는 그런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름도 발음하기 힘든 천치우파는 제가 처음 접하는 SF 작가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국내에 처음 소개되는 작품이니까. 이 두 사람이 정말 좋은 컨셉이에요. 한 사람은 먼저 우리는 SF 소설을 읽습니다. 인공지능 관련된 SF 단편 소설이에요. 인공지능 가지고 장편을 쓰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뭐 스탠리 큐브릭의 그리고 아서 클라크의 원작인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대부분 단편들이죠. 근데 SF는 단편이 오히려 더 적합할 수 있어요. 장편은 SF 작가들이 기본적으로 과학쟁이지 글쟁이들이 아니라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쪽에서 캐릭터를 창조하고 캐릭터를 이끌어가는 힘이 좀 SF 작가들은 부족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단편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천치우판투 10편의 인공지능 관련된 단편을 써서 그리고 그 어널리시스 즉 분석 요게 이 소설이 이제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현재 기술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구현이 가능하지 정말 그런 거고요. 요 책이 아시겠지만 2041이라는 것은 이게 언제 나온 소설인지 여러분 짐작하시죠. 2021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마존 논픽션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책이죠. 예. 그래서 그때부터 20년 뒤의 세상은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간과 밀착되어 가까워질 것이라고 좀 다소 낙관적인 어떤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10편의 그러면 소설을 해보면 좀 우리가 그죠 어떤 미국과 중국의 패권, AI 패권 전쟁과 그리고 AI의 미래를 우리가 점칠 수도 있는데요. 좀 이 책을 읽고 좀 생각해봐. 정말 중국이 생각보다 대단하구나. 그래서 정말 중국이 이길 수도 있겠다. 뭐 그렇다고 제가 조변석기 하는 건 아닌데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리카이프 같은 사람이 물론 이제 자기가 스타트업을 창업하는데 그 스타트업이 다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하는 기업들이 다 중국 기업들이니까 중국 기업을 중국이 이긴다고 그런 쪽에 당연하겠죠. 근데 여하튼간 중국이 또 우리 SF 문학이 역시 강하다. 류출신만 있는 게 아니구나. 하우징퍼만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0편의 단편인데요. 먼저 황금 코끼리는 인공지능의 어떤 강점과 취약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게 10편의 소설이 다 배경이 다 달라요. 시대적 배경은 똑같고 2041년 장소는 다릅니다. 이게 몬바이예요. 그리고 딥러닝이 가능한 대보험 프로그램에 가입한 한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역동적인 이 보험 프로그램은 제가 챗GPT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인공지능은 참 인간보다 역동적인 것 같아요. 가입자들의 삶을 개선한다는 목표를 위해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자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합니다. 상호작용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챗GPT가 불과 2달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이제 실력이 늘었다는 걸 제가 알겠는데 그게 보면은 그렇죠. 빨아들이는 겁니다. 좀 수많은 제가 보니까 하루에 뭐 1억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액티브 유저가 전체 유저는 10억 가까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거기에 그 질의응답을 하면서 얼마나 발전하겠습니까? 이런 상호작용에서 그래서 한 가족이 그 중에 10대 딸이 나오는데 끊임없이 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 앱이 남자친구 사귀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러면서 인공지능의 어떤 강점과 취약점을 보여주는 어떤 가장 일반적인 소설로 그렇죠. 그리고 인도 몬바이라는 나라가 그리고 몬바이가 특히 그렇죠. 그 IT가 강하고 인터넷이 강하잖아요. 샤티아 나텔라라든지 구글의 순다르 피차르가 지금 둘이 싸우고 있지만 둘 다 인근도 출신이나 공통점이 있는데 여하튼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공지능에 대한 전반적인 개론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한국 코끼리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가 가면대의 신이란 소재인데요. 나이지리아의 한 동영상 제작자가 딥페이크 기술을 통해서 어떤 진짜 가짜가 구분이 안 될 그런 딥페이크를 만들어서 만들기 위해 채용되어 겪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주요 분야가 될 것 같아요. 딥페이크가. 예.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걸 알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조작을 얼마든지 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큰 문제가 또 무슨 CCTV나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면은 점점 증거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딥페이크라는 요게 10편의 작품 중에서 유일하게 좀 부정적이고 디스토피아적인 미래와 좀 약간 상관성이 있는 작품이에요. 가면대의 신은. 그리고 세 번째가 배경이 교육 얘기가 나오면 어느 나라가 제일 나오겠습니까? 리카이프도 알겠죠.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교육률이 높은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게 쌍둥이 참새라는 인공지능 얘기인데 바로 대한민국 배경입니다. 예, 되게 재밌어요. 이 소설이 역시 한국의 배경이니까. 그래서 스마트 인공지능이 교사가 돼서 그리고 한국인 쌍둥이 소년들에게 이제 어떤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1대1로 지원하는 이런 맞춤 교육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리카이프도 그런 예언을 하더라고요. 인공지능이 교사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데 왜냐? 그러면 인공지능은 지금 가장 한국 교육이 아니라 모든 교육의 문제점은요. 실력이 다 다르고 관심사가 다 다른 학생을 그 한 교실에 모아놓고 똑같은 수업을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인공지능 교육은 그죠 개별화된 맞춤 교육이 드디어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공지능의 교육의 미래에 대해서 이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저는 이게 제일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참 한국의 교육은 진짜 얼마나 뜨거운지 그쵸. 그리고 여기에 챗GPT 얘기가 나오니까요. 챗GPT 3.0이 2021년도에 쓰이고 있었는데 그 챗GPT의 재밌는 얘기들을 해서 저는 챗GPT한테 이 작품 아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히 알고 있더라고요. 2021년에 나온 책이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챗GPT의 할루시네이션, 환각, 즉 챗GPT가 거짓말 하도록 유도하는 질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76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였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1763년에 미국이 독립하기 전이니까 대통령이 없죠. 영국 왕이 그저 미국의 최고 저거잖아요. 그러면 천연스럽게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 대통령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똑같은 질문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안 속아요. 그리고 빌 게이츠가 애플에서 일했던 경험을 좀 얘기해줘. 그러면 빌 게이츠가 무슨 애플에서 일했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이게 그때는 거기에 넘어가지고 막 거짓말을 막 만들어냈는데 이제는 다 지금 갈수록 챗GPT가 똑똑해져서 처음에는 20% 정도가 거짓말이었는데 지금은 그 비율이 계속 줄어들고 이제 4.0 그리고 5.0 버전에서는 아마 제 생각에는 5% 이내로 줄어들 것 같아요. 챗GPT의 숙제인 것 같아요. 거짓말을 그냥 쉽게 말하면 거짓말 머신으로 그렇죠. 라잉 머신으로 전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하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접촉 없는 사랑이 이 책에 딱 보시면 느낌이 접촉 없다라는 것 하면 무슨 비대면이라는 거 딱 떠오르죠. 언택트.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 이야기를 그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접촉 없는 사랑이라는 게 세상에 그렇잖아요. 바이러스 때문에 저는 그 바이러스가 지금 제가 지금 뭐 전기차라든지 어떤 그리고 언택트 줌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리고 뭐 텔레닥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더 잘 나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 이런 기업들이 결국엔 더 앞으로 약간 지금 멈춤을 하고 있고 그중에 2차 전지는 우리나라에서 잘 나가고 있고 인공지능은 더 잘 나가고 있잖아요. 챗GPT 때문에 여간 그런 것들이 그렇죠. 접촉 없는 사랑 즉 팬데믹 이후에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가능해졌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은 의료 인공지능과 정밀의학에 대해서 재미있게 리카이프가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코로나19가 이걸 발전시켰다는 거죠. 정밀의학과 로봇 수술 이런 것들이 발전이 돼서 재밌는 게 리카이프는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이 얘기를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실망할 텐데요. 이 사람은 2041년쯤이면 의사라는 직업도 사라질 거래요. 의사가 어쩌면 가장 먼저 인공지능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고 언제 어차피 수술은 그렇죠. 로봇이나 다빈치가 이미 더 잘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방사선과는 기본적으로 말할 것도 없이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쩌면 지금 의사 하면서 의대를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정밀의학을 올해 아마 서울대 의대 이제 수능 만점 받고 수시 일반 전형으로 붙었던 학생도
자소서를 정밀의학 가지고 쓴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결국에 보면 좀 의료라는 것은 살아남고 인공지능은 살아남는데 의사는 좀 뭐랄까 미래가 불투명한 뭐 이런 얘기를 좀 어떤 얘기를 리카이프는 하고 있어요. 리카이프가 뭐 반드시 만든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저도 뭐 의사라는 직업이 대체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하튼간 이런 생각할 기회들을 준다는 게 SF 소설가의 장점이고요. 첫 번째 이야기는 유령이 되는 아이돌 스타. 요게 재밌어요. 메타버스. 요게 이제 VR로 이제 사망하는 아이돌 스타를 불러내가지고 그쵸? 어떻게 사망하게 됐는지를 팬들이 알게 된다는 그런 재밌는 내용인데 배경이 일본이에요. 일본은 가상현실의 천국이죠. 저는 일본이 가상현실 기술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촉각이랑 그리고 후각에서 아마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있을걸요. 아마 5대 기술 중에서 2개가 일본이 저걸 거예요. 으뜸일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가상현실 정말 좋아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메타버스가 지금 시들한데 일본에서는 메타버스는 결국 인공지능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니까 이 사람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리카이프나 그리고 소설가 천치우파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면서 참 재밌었어요. 이 소설은 그럴 수도 있겠다. 요건 진짜 블랙밀러의 그처럼 한 작품으로 만들어서 영화라 영상에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섯 번째는 드라이버는 요 배경이 어디냐면요.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는 실론이라는 수도에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2041년쯤이면은 근데 리카이프는 2041년인데도 자율주행차가 완벽히 뭐 거리를 다닐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왜냐하면 자율주행차가 생각보다 환경이라든지 왜냐하면 다양한 환경들 사람들의 보폭이랑 걸음걸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이 그쵸 뭐 다 다르고 깐난하기를 그쵸 유모차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의 수를 다 고려해 가지고 판단하기가 인간은 거의 되면 직관적으로 하니까 이거를 인공지능이 익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는데 거룩한 드라이브는 바로 자율주행차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래서 20년 후에는 인공지능이 이제 구동하는 자율주행차가 인간 운전자를 대체하는 과정이 한창 진행 중일 것이다 정도만 얘기했는데 완전히 대체된다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자대학살 이것도 되게 재밌는 얘기예요. 이게 양자 컴퓨터 얘기인 건 아시겠죠? 양자대학살에서 그쵸? 예, 그래서 이게 어떤 프로메테우스의 어떤 이제 저게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양자대학살은 양자 컴퓨터 그래서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비극적인 어떤 개인사를 겪은 한 미치광이 과학자가 이걸 가지고 비트코인을 훔쳐냅니다. 비트코인이 제가 볼 때 가격이 제로가 될 확률도 있어요. 상당히 높은데 양자 컴퓨터 등장하는 순간 가격은 제로 될 거예요. 그냥 다 뚫릴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보안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는 뭐 저도 사실은 뭐 컴퓨터공학과 출신이 아니라 그리고 뭐 물리학도 잘 전문공은 아니기 때문에 0과 1 두 개만 쓰는 게 아니라 큐비트를 계속 늘려가지고 무한대까지 늘려가서 그냥 쉽게 말하면 슈퍼컴퓨터가 100만 년 걸릴 일을 뭐 한 1초 만에 하는 뭐 이런 게 목표라고. 아직은 진짜 제대로 된 양자 컴퓨터가 나온 건 아니고요. 근데 리카이프는 조금 양자 컴퓨터의 어떤 전망은 자율주행차보다는 조금 더 빠를 거라고 보고요. 2023년에 이미 4,000 어떤 큐비트 정도 수준의 이제 논리 구조를 갖춘 양자 컴퓨터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지금 현재 4월까지는 그런 게 나왔다는 소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3천만 원대 초반에서 그거 나왔다는 소식에 아마 절반 3분의 1 토막 나겠죠. 예. 보통 비트코인은 이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보안이 뚫릴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리카이프가 볼 때는. 그리고 여덟 번째는 구원자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는 인간의 일자리랑 관련된 얘기예요. 기본소득과 관련된. 그래서 인공지능이 꾸준히 발전해 더 많은 산업에 적용될 거는 확실하잖아요. 그럼 인간의 노동은 불필요해지는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래서 결국 저는 메타버스는 필연적이라고 생각해요. 아마 이를 가지고 돈을 벌고 실제 삶에서 그쵸 메타버스가 필요 없는 인간은 1%도 안 될 거고요. 나머지는 다 메타버스 속에서 아니면 그쵸 메타버스보다 더한 마약이나 그쵸 또 알코올 술에 탐닉하겠죠. 그거는 보다 오히려 메타버스가 더 건강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의 일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리카이프도 어떤 일자리가 생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대체하는 건 확실하게 보이지만 그러면 결과는 뭐냐? 그래서 기본소득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소득은
무한정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2024년 2000에 도입했다 2028년에 그쵸? 예. 그러면 4년 만에 그쵸?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결국에 일할 사람이 없어진다는 게 저는 인공지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좀 더디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인간이 준비를 하고 그쵸? 인간이 그쵸? 일 없이 그쵸? 그 인간이 그쵸? 먹고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가 그때 국가 모든 사람들을 다 먹여서 일을 그건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에 기본소득 관련된 얘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인공지능과 기본소득은 때려야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카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의 삶이라고 되게 재밌는 어떤 설정인데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행복을 이해해야 할까?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이 정말 이런 행복 감정이기도 한데 요게 이제 어떤 섬에서 그쵸? 이루어지는 얘기인데 인간의 행복을 이해한다면은 인간을 행복시키고 인간의 만족을 주는 게 인공지능의 목적이라면 인간의 행복을 이해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의 행복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예. 사람도 솔직히 자기가 언제 행복한지 그러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쾌락과 행복을 사실 구분을 못하고요. 쾌락을 쫓다 그렇게 인생 망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장기 지속적인 행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리카이프견에는 고대 그리스의 그 철학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신적 쾌락, 아트락시아를 추구하는 그런 쪽으로 인간이 가야 된다는 쪽으로 약간 그 인공지능도 그런 쪽으로 인공지능이 오히려 제가 보니까 철학적 담론이나 그런 쪽에 더 잘하더라고요. 물론 자연과학이나 인공지능, 과학기술에 대한 얘기도 잘하지만 10번째 소설이 풍요를 꿈꾸다인데요. 이게 재밌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와 돈은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여기서 스타트랙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스타트랙에 보면은 이제 미래에 냉동된 인간들이 깨어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가 만약에 200년 동안 잠자고 있었다 200년 동안 만약에 깨어났으면 저건 뭐부터 할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은행부터 아마 200년 동안 살아있다면 그 이자부터 쓰면 제가 만약에 한 1000만 원만 이자 갖고 또 복리로 200년 동안 살아있을 수 있다면은 그쵸? 그러면 그 아마 재산은 아마 몇백 조로까지는 아니죠. 몇십 조 정도까지는 불어났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스타트랙에서는 돈이 뭐냐고 물어보는 그렇죠? 왜냐 풍요를 만들어지면 더 이상 돈이 필요 없죠. 그래서 근데 저는 요거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게 2045년까지 어떤 이제 그 구글의 기술 이사인 레이 커즈와일이 분자 생성기가 나올 거라고 예측했는데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아요. 모든 물질을 다 어떻게 딱 분자 생성기로 쉽게 말하면 마술이 아닌 요술을 부릴 수 있는 그럼 더 이상 그럼 그쵸 인간은 그렇게 제 생각에는 그런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인간은 살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약간의 결핍을 느껴야 그리고 약간의 고통을 느껴야 인간이 존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풍요라는 것이 근데 이 사람이 리카이프가 제가 볼 때는 저는 AI 슈퍼파워에서는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중국이 미국을 이기고 AI 최강자가 될 거라는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약간 자본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약간의 어떤 공동체 그러니까 어떤 인공지능과 기술의 혁명을 통해서 인간이 차별도 없어지고 모두가 행복한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다는 점에서 약간 리카이프는 약간은 공산주의자적인 성격인데 이 사람이 어떤 워낙 중국에서 유명하고 대만은 되게 포기한 것 같고 이제 완전히 중국인이 된 것 같은데 웨이보에서 자신의 글이 한번 검열된 적도 있어서 좀 중국 정부도 그렇다고 리카이프 되는 거물을 어떻게 손볼 수는 없지만 약간 불편한 관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오히려 중국은 이런 이상주의자들을 겁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돈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치? 결국에 인공지능이 풍요를 위해서 존재한다면은 그래서 리카이프는 자본주의는 급격하게 어떻게 다른 어떤 대체제로 대체된다기보다도 자연스럽게 소멸된다고 해야 되나? 그쵸? 만약 그렇게 진짜 풍요의 세상이 온다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함께 인공지능이 그쵸? 만들어갈 미래 그리고 그 인간과 인공지능의 어떤 관계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주 좋은 SF 소설이면서 SF가 아니라 인공지능의 어떤 미래의 전략서로 아주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전체적인 평을 하자면요. 미래랑 AI, 챗GPT를 모두 담은 책은 이게 최고예요. 최고. 국내 작가들이 쓴 책은 사실 권할 책이 솔직히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써도 그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을 것 같은 책. 근데 이 책은 제가 감히 저는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중국이 왜 SF문학과 인공지능의 강자임을 느끼게 해준 책이고요. 정말 우리는 왜 이런 책을 못 만들까? 우리나라 SF 작가들이 한 걸 쓰고 그리고 왜냐 SF 작가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미래를 정교하게 그리고 기술공학적으로 제가 이제 컴퓨터공학이라는 걸 내가 약간 제가 뭐 그 솔트룩스가 주가 오른 거를 좀 약간 좀 비꼬는 저 브런치에 글을 올리고 또 이유가 우리나라 SF 그 인공지능과 관련된 컴퓨터공학 관련된 기술은요. 미국이 불도저라면 우리는 삽으로 열심히 땅 파는 수준이에요. 우리는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원자재 이런 쪽에 강점이 있지 인공지능이나 과학 어떤 컴퓨터공학 그냥 우수인재들이 다 의대로 빠지잖아요. 이제 컴퓨터공학으로 물론 한때 서울대 컴퓨터공학과가 서울대 의대를 이긴 적도 있었는데 1, 2년 잠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컴퓨터 전문가들이 사실은 없어서 이런 책을 못 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또 한 가지 좀 약간 비평을 하자면요. 미래와 기술의 전반적인 낙관론적 성격이 강합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런데 저는 점수는 별 5개를 줬어요. 제가 읽은 AI 관련된 책 중에서 AI 슈퍼파워도 좋았지만 AI 2041은 현재로서는 저도 AI 관련된 모든 책들을 다 읽잖아요. 거기에 베스트 5에 낄 정도로 좋은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꼭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